파업을 막는 칼 아니면 권리를 지키는 방패.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바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붙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법 없이는 파업이 시작조차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 법이 있으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쯤 있을까요? 노란봉투라는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2014년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시달리던 시절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담은 그 작은 봉투가 지금까지 상징으로 남았죠. 그래서 이번 법안에도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업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남발하는 관행을 제한하자는 것. 둘째, 실제로 교섭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가 뒤로 숨고 하청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보죠. 조립라인에서 일하던 민수라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조 간부도 아니고 단지 파업 집회에 나가 피켓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끝나자 회사는 민수 개인에게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은행 통장은 압류됐고 그의 집에는 갓난아이가 있었으며 부모님 병원비도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싸움을 졌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세권이 손배와 가압류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거죠. 택배기사들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분류 인력 충원 약속이 번번이 미뤄지자 과로 위험이 커졌고 기사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개인별 손해배상 소장이 날아왔고 지역 단위 가압류가 걸리자 참여율은 급락했습니다. 남은 이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업무를 메워야 했고 결과적으로 노조 참여 자체가 위축됐습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이런 사례들이 쌓이며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법이 없다면 파업은 빚더미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이 보는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사유가 단순히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서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이 생깁니다. 최근 사례를 볼까요? HD현대 노조는 조선업 합병 발표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회사 측은 구조조정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합병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가 없었다며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경영 전략 자체가 파업의 사유가 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도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GM 노조도 비슷합니다. 인천 부평공장 유유부지 매각과 직영서비스센터 매각 같은 경영상 판단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당기순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까지 요구했습니다. 기업은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부지 매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노조가 파업으로 대응하면서 계획은 지연되고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건설 노조의 사례는 더 직접적입니다.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협력업체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며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담긴 원청 책임 강화를 근거로 들었지만 SK 측은 수많은 협력사의 고용에 원청이 개입하는 건 명백한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원청이 하청 인사권까지 떠안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업이 우려하는 지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법의 본래 취지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경영권 간섭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업은 투자 결정을 내리고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언제든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게 됩니다. 투자 유치에도 부담이 되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노동자 입장이 허공에 뜬 주장인 것도 아닙니다. 개인에게 수억 원대 손배 소송을 걸고 은행 통장과 집까지 가압류하는 현실은 권리를 짓밟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빚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서 선을 긋느냐입니다. 평화적인 파업은 보장하되 폭력과 파괴, 제3자 피해를 주는 행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영권 판단까지 파업 사유로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와 조건은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독일과 프랑스는 파업권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합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철도, 안전 같은 필수 서비스는 반드시 유지하게 합니다.
영국은 아예 파업 투표율 요건을 강화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파업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이처럼 각국은 권리와 공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단순히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노동자에게 노란봉투법은 빚으로 파업을 막는 시대는 끝내자는 외침입니다. 기업에게는 경영권을 침범하는 새로운 압박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권리의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법치의 최우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을 어떻게 붙여서 갈등의 비용을 줄이고 삶의 안전을 키울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노란봉투에 담긴 건 현금 몇 장이 아니라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공정과 보호 사이에서 어떤 사회를 원할까요?